맞습니다. 오늘 이제 어쨌든 시리즈로 준비했던 강의이고, 첫 번째 강의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90년대부터 살펴보는 작업을 했고요. 이런 시간을 지나서 지금 현재 2024년 6월에 지금 여기 당도에 있는데, 어, 그런 역사들을 지나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멀리 캐나다하고 한국에서도 만나서 강의하는 자리가 열리게 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의미인 어떻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더 낫게 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미 LI로서 모여 계시기 때문에 LI가 무엇인가부터 설명드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LI기는 LI인데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크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크게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성소자 인권 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1990년대 하나를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2020년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간의 역사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2007년이라고 잡을 수 있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 하다가 무산되었던, 그리고 한국 사회에 보수 개신교를 기반으로 하는 혐오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 그래서 한국 사회의 흐름의 변화를 많이 가져온 시기가 2007년이어서 이걸 분기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처음에 이전에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관련되어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관련되어서는 전혀 몰랐고 아예 정보가 없었고 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는 원래 없는데 미국에서 잘못 들어온 거다. 예, 그래서 정말 코카콜라와 함께 들어온 병폐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19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한국 사회이 드디어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변화가 있었고,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독재 정권 타도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시민사회에 관심이 옮겨지게 되고, 이 민주화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인권 평등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지면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몇몇 얻어낸 성과들이 있었죠.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지고 한국 역사상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법안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큰 성과이고요. 또 하나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으면 청소년 유해 매체다. 그러니까 근친상간 수관과 더불어서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청소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있던 청소년 보호법 내 동성애 차별적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오랜 싸움 끝에 삭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운동이 됐었거든요. 뭔가 주장하면 사회가 그래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받아들여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사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대통령 직선제가 가져온 부분들, 지방자치제가 일어났던 부분들은 민주화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IMF가 터지게 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종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또 계속 연이어서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흔들리게 되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약간 보수화되는 것들이 생기게 됐죠. 요 틈을 타서 커지게 되는 게 보수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커지게 되었고, 그러니 개신교가 정치 세력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활용해서 개신교의 어떤 그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오가 가시화되고 혐오를 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많이 도구화시키고 성소수자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국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이 굉장히 팽배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90년대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더 사회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암담하기도 한데,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90년대에 비교해서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각 정체성별로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만들어져서 일단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변화, 90년대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성 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굉장히 여러 단체들과 이제 연대 성소수자 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홍보에 높아진 편의성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예전에 또 접근할 수 없었던 홍보의 그 장을 많이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많이 높아진 부분들도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서 막 운동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는 이런 식의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부분, 엘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들어왔고 엘라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 성소수자 인권의 당사자로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돼서는 나도 당사자다. 어떤 면에서 예, 이 인권을 같이 함께 지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 엘라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90년대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입안의 친구들이라고 불렀어요. 90년대 잘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성소자를 부르는 그 단어로 입안이라고 하는 자체 은어를 개발했거든요. 일반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서 입안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입안의 친구들은 입안을 응원하는 사람이었죠. 얼마 전에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는 엘라이란 단어 없어서 친구들이란 단어를 썼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근데 지금은 엘라이란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어서 엘라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때 혐오가 더 차별이 더 강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엘라이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러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엘라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얼마나 더 많아지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현실을 조금 더 먼저 강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일 것 같아서요. 통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매년 성소수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 자료가 2023년 6월 달에 나와 있는 자료여서요. 조사했던 자료여서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것들, 더 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싶으면 검색하시면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일단 각 뭐 동성애자에 대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냐라고 하는 설문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난 싫다, 적대적이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뭐 호의적이다, 뭐 별 생각 없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걱정되는 건 오히려 2021년보다 2023년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양성의자도 그렇고 레즈비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모두 다 늘어났습니다. 사실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좀 희망은 있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주 조금씩은 그래도 오르는 거예요. 뭐 동성결혼도 인정을 좀 해야지도 좀 오르고 있고, 동성애자도 같은 동료 시민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대중의 인식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는 좀 이런 면에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이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면 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40%가 넘은 곳 게이하고 트랜스젠더이거든요. 양성애자 레즈비언도 모두 늘기는 했지만 40%를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늘렸는데 이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동성애를 반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예, 주로 계속 공격하는 대상이 뭐 게이는 에이즈랑 연결시키고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선입견들을 나쁘게 만드는 선입견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는 전반적으로 저지만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조사를 보면 지금 저 위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앞에는 게이에 대한 호감 뭐 적대적입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까? 물었고 이걸 다 다시 점수로 바꾼 다음에 그냥 총합한 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전체에 대한 호감도와 적대감을 를 조사를 한 건데요. 계산을 다시 한 건데 그렇게 볼 때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건 11%,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건 49%. 근데 사실 49%가 50%가 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높았던 사회에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이렇습니다. 굳이 적대적일 것 같지는 없잖아요. 그냥 어머 나 좀 싫은데 뭐 잘 모르겠는데.'라고 해서 설문조사할 때 적대적이라고 표시할 것까지는 없으므로 사실 호의적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대적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49%, 낮지 않은 꽤 높은 퍼센테이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귀도 호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호의를 표현하고 있고 종교가 없는 분들이 가장 호의적이고 불교나 천주교일 때보다 개신교가 조금 더 그 적대가 높고 예 정치 성향은 진보적일수록 좀 더 호의가 높고 너무 예상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사람 중에 성소수자가 있을수록 적대가 줄고 호감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여서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성소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 아는 사람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있어?"라고 하면 조금 더 편견들이 줄어들게 될 거니깐요. 그런데 순서상 무엇이 먼저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 보면 내 주변의 절반이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커밍아웃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성소수자가 많을수록 커밍아웃을 할수록 조금 더 세상이 빨리 바뀌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L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적대감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쨌든 성소수자에 대해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LI가 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커밍아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 없어 LI가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커밍아웃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적대가 줄고 호감이 늘어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통계에서도 확실히 L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호감도가 높게 호의적이다라고 표현한 세대가 여자 19 세에서 29 세입니다. 무려 38%가 호의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같은 연령대예요. 근데 남자 18 세에서 29 세는 호의적이다가 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이다가 무려 62%예요. 62%면 남자 60 대가 65% 적대가 나왔으니까 거의 남자 60 대만큼의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현재 한국의 남자 20 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개신교 종교로 보면 나오면 개신교는 적대적이다가 71%나 나왔습니다. 어. 한국의 지금 개신교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걱정이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6%가 있다라는 게 되게 반갑고 여기에 좀 희망을 걸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이건 왜 보여 드리는 거냐면 LI로서 이제 '활동을 내가 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막막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마주대할 때 그래서 약간 그게 염려되니까 '내가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 편견이 어떤 부분에서 더 강화되는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요 설문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크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의견에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동성애는 삶의 방식으로 몇몇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살기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까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18세에서 29세는 47%가 자기가 그냥 살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진보의 39%, 지인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39%, 성소수자의 호의적이라고 택했던 사람들이 42%. 즉,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일 때 선천과 후천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각각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적대적을 많이 표현하신 분들이 선택한 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다인데요. 남자 60세 이상의 38%, 아까 보셨죠? 남자 18세에서 29세 35%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후천적으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나쁜 것에 물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적대적인 사람은 37%, 보수가 40%이고요. 보시면 개신교의 37%가 후천적으로 된다. 선천적이다는 10%로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라고 믿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20%가 좀 높다라고 나온다면, 뭐, 천주교, 불교 이쪽이 개신교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커서를 움직여 드리면, 여기에 이런 퍼센테이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논쟁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막 어떻게 많이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후천적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이 나쁜 게 물든 거라고 생각하시므로 이분들과 논쟁할 때는 필요하다면 선천적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천적인지 아닌지를 얘기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항상 무슨 질문도 같이 해야 되냐면, 그럼 이성애자는 선천적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이성애자도 자기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를 고민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동성애자도 트랜스젠더도 양성애자도 무성애자도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떠나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앞에도 적대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 결과도 나오겠죠.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받아들여야 한다가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 41%에서 32%로, 특히 트랜스젠더는 무려 46%에서 3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37에서 43, 34에서 41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어, 확실히 거부와 혐오가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줄어들어야 되는 때잖아요. 시간이 지금 태국도 얼마 전에 동성결혼 법제화가 되었고 일본도 굉장히 법제화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대만도 이미 되었는데 한국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런 혐오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 점점 더 그, 그- 이렇게 완고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엘라이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되죠. 이 중에서 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를 다시 또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한 건데, 표를 보시기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또 짚어드리면 또 엄청 흥미로운 것이, 앞에랑 일관되게 흥미롭습니다.
여자 18세에서 29세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를 무려 71%가 그렇게 답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27%만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50%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20대 남성의 50%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20대 여성의 9%만 대답한 것이 50%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정말 지금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성소수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성평등, 성차별 이슈와 성소수자 차별과 성소수자 평등이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30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50%이고 남자는 26%여서 물론 이것이 꼭 20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가 또 역시 똑같이 50%로 나와 있고요. 하나 좀 볼 부분은 동성애와 양성애에 대해서는 70%에 달하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여자 18세에서 29세, 20대도 트랜스젠더 영역으로 가면 46%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가 되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한국도 여전히 똑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예상되는 대로 가장 높은 거부감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68%. 네. 그리고 남자는 60대 이상. 그래서 또 68%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 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가 52%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가 조금 더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한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가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는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가령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로 착 답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답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가 50%가 넘는다면 약간 그래도 약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사람들이 느끼나 보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랑 교차 분석을 뭐로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 좋지 않다고 생각하냐 안 바뀌고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 좋지 않다고 생각하냐를 질문한 걸 보면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가 긍정적이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33%.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가 좋은 의미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나를 무려 56%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이 매우 문제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의 7%.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가 33%라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은 '뭐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저 33%가 LI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LI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LI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LI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저 33%를 조금 더 확실한 LI로 바꾸고 저 33%가 저 중간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39%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할 거고요. 좀 이따가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도표가 조금 머리가 아픈데 그리고 결과도
이라고 좀 걱정이 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지금 갈등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해 보이니까 이런 식의 그 의견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의견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35%,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35%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계신 분들도 15%나 있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현재 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통계만 봐서도 아니고 현재 지금 막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2007년도 이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 무산되고 나서 계속 15년 동안 그 많은 제정 시도들이 무산이 되기도 했고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무산되거나 혹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되거나 혹은 있던 조례가 폐지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지난 동안 계속 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권 조례를 넘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상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바로 어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폐지되었다가 교육감이 다시 제의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 다시 폐지. 이제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교육감이 뭐 법원에 뭐 소송을 내거나 하는 방식의 일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충남 학생인권, 서울 학생인권 조례까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좀 놀랍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성평등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도 좀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나 서울시는 지금 양성평등으로 단어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견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 젠더 이퀄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성평등, 양성평등은 한국어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성평등을 반대하고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원어가 다릅니다.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고 양성평등은 투섹스 이퀄리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신의 뜻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죠. 조금 더 말씀드리고 도서관 도서 검열과 폐기 지금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젠더를 다룬다거나 성소수자를 다룬다거나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는 도서들을 도서관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운동이 꽤나 강력하게 잘 먹히고 있고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 구 도의원들 중에 이 보수 개신교 기반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금 뭐 수백 건의 책이 폐기가 된 상태이죠. 이런 식 일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뭐 이제 인권센터 같은 곳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 뭐 그 도나 시 단위에서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인권 평등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권센터, 성문화센터를 누가 접수를 하고 있냐? 보수 개신교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 보수계 신교에서 접수한 곳은 순결 교육 시키거든요. 이런 식의 콘돔 교육도 시키지 않고 콘돔을 알려주면 청소년들이 섹스한다고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현재 한 3개 정도가 보수계 신교가 가져갔습니다. 지금 현 상태. 그리고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올해 6월 30일자로 해서 이제 끝납니다.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성소수자 인권 지지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시가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상태. 이런 식의 지금 고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어, 한국 사회의 현재 현 상태는 매우 좀 심각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남은 질문이 있어요.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성소수자는 대체 몇 명이나 있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또 이 인구 통계도 좀 봐야 될 텐데, 통계 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어, 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숫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는 2023년에 그 글로벌 설문조사 입소스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의 진행을 동시에 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 자료를 보면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어디 있냐면 지금 제가 커서 움직여 드릴게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보시면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답한 사람이 1%, 양성애자다라고 답한 사람은 3%, 범성애자 1%, 무성애자 1%. 그래서 합쳐서 한국의 성적 지향으로 얘기했을 때 성소수자는 6%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평균으로는 8%.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2021년도 때는 4%였던 거에 비하면 또 2년 사이에 자기가 성소수자로 얘기하는 사람은 2%가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어, 젠더 아이덴티티. 그래서 어떤 좀 본인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냐, 본인을 논바이너리라고 생각하냐, 젠더 퀴어라고 생각하냐, 젠더 플루이드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한 뷰를 보면 사우스 코리아는 2%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개국 평균으로 따지면 3%네, 해당을 합니다. 여기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2%. 이것도 역시 2021년도 조사랑 비교했을 때는 1% 늘었습니다. 아, 이런 게 좀 어떻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리서치 조사랑 비교했을 때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아, 싫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본인을 성소수자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 지금 이건 좀 더 전반적인 상황일 텐데, 미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생 22.5%가 자기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다라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5명당 1명꼴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요. 2023년도 조사도 발표되었습니다. 어, 그 미국 설문조사 기관에서 2023년도에 8월 달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조사 결과는 그 연령대별로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18세에서 25세, 28%. 그러니까 앞에보다 오히려 더 역시 또 올랐죠. 그리고 연대에 따라서 내려가면 뭐 베이비 붐은 4%, 77세 이상은 3%.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억압을 받았던 세대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최근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2024년 3월 달에 그 조사된 발표이고요. 미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갤럽 조사는 18세 이상 성인 전체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거랑 비율이 좀 다르겠지만 전체 평균을 내어 보면 2023년도에 예, 그 까지의 상황으로 7.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3.6%에서 두 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성교육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가야 할까를 이제 알기 위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할 때 질문을 넣는데 당신이 동성애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구성하냐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는 앞서 보셨던 통계에서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트랜스젠더라고 체크한 거하고는 질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좀 유의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조사했을 때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했을 때요, 13.3%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2.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3.3% 나왔을 때 좀 많이 놀랐었어요. 아, 이렇게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니 10명 중에 100명 10명 중에 한 명이 고민을 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2018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중학생 1, 2, 3학년을 모두 합쳐가지고 4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다가 무려 30.7%가 나왔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20.1%.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것들이 약간 허수가 들어가 있거나 설문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오해가 있기 어려운 건 성적 지향에 대해서 가로에서 설문 문항에는 누구에게 끌리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2017년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건 지금 많은 청소년들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이 고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동성애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여서 저는 저 퍼센테이지가 그냥 동성애자가 30%나 된다라고 하면 놀라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사람이 30%라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숫자거든요. 뭐냐면 고민해 보니까 나 동성애자 아니고 이성애자네? 라고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고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이성애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찰력을 가진 학생들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좀 희망적인 숫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인데요. 현재 연애를 하고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학생의 27.4%, 남학생이 18%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현재 동성하고 연애 중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2.1%, 남학생의 4.1%.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연애를 현재 하고 있다면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학생은 10%, 남학생은 한 4% 정도가 동성과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친구 사이가 더 성인들보다 더 긴밀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내 친구가 지금 음, 동성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럼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가? 그럼 나는 내 친구랑 어떻게 지내야 하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많다는 얘기일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시기엔 친구에게 많이 기대게 되는데, 그럼 그 친구가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지, 나는 동성애자 따위는 내가 친구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하는지가, 이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누가 영향을 미치냐? 교사와 부모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교사와 부모를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할 거냐? 엘라이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네. 제가 의도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얘기가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엘라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상태죠.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이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차별을 받았다고 얘기한 퍼센테이지가 35% 정도 나오고 트랜스젠더는 차별받았다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65%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퍼센테이지는 약간 상상이 되실 퍼센테이지여서 제가 그걸 가져오지는 않았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표는 왜 만들어진 거냐면 기후 위기에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이 왜 행동에 동참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쓰여진 기사에 나온 건데요.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의 1.6%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0.3%가 옥탑에 살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평균인데 장애인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2.7%. 옥탑은 더 낮은데 낮은 건 옥탑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반지하가 더 많은.
어, 한국에서 반지하에 산다는 건 경제 상황을 반영을 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성소자 조사랑 비교를 했더니 무려 반지하에 산다는 사람이 성소자 6.1%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옥탑도 1.4%나 돼요. 대한민국 평균하고 비교해서도 몇 배 이상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 이 부분은 성소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특히 한국은 부모가 얼마나 돈을 대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런 현실들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지하나 옥탑에 살고 있으면 너무 덥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성소수자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거라고 하는 것이 좀 큰 이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소수자 노후 인식 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 센터인데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노년에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1년에 한 번 하고 2023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 지금 제가 표는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나를 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일반 국민들하고 성소수자 국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 그러니까 이미 대국민 조사를 했던 설문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성소수자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입니까를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선택을 해달라고 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서 아주 명백하게 대국민 조사와 성소수자 조사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압도적 1위가 성소수자는 주거가 나왔습니다. 네. 어, 7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주거는 대국민 조사에서는 4위입니다. 한 40 몇 퍼센트 정도가 선택을 했어요. 앞에 그런 연결을 해봤을 때 성소수자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산 것은 집이 뭐 30평일 건지 뭐 20평일 건지 이런 평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 사람이 누구인가? 그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가? 네.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기는 남자 둘이 사네? 여자 둘이 사네? 저긴 총각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살길 원하게 되는데, 그 안전한 공간에서 살길 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 이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수렴되는 결과는 사람들이 제 아이 주변에 왜 성소수자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소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노후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2013년 조사에는 역시 대국민 조사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무료함,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료함이라고 해서 소일거리 없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국민 조사에서는 10%가 나왔어요. 1000명 중에 100명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소수자 조사에서는 805명, 그렇게 숫자 차이 안 나죠. 805명 중에 8명, 즉 1%가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큰 차이입니다. 10%하고 1%.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들어서 무료할 것이 걱정인 성소수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나는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재밌게 지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무료하다고 생각할 틈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추가로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
뭐 자녀와의 관계는 아예 0%였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모 돌봄이라든지 배우자 파트너와의 관계가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대국민 조사하고 비교하면 좀 더 몇 배 더 높게 나온 것 같은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성소자 이런 식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그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무료할 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로 나오고 부모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 특히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크니까 그다음 질문에 대한 이교가도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소자라서 성소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노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성소자이기 때문에 노후가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라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어, 이, 2차 조사에서 73%, 1차 조사에서는 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뭐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양성애자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보이지 않고 모두 압도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더 불안한가? 불안함이 구체적인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봤더니 성소수자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걱정이 대체 뭐냐라고 질문한 거에 1위는 2021년하고 2023년하고 1, 2가 서로 바뀌거든요. 근데 1, 2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2021년의 1위는 나를 돌봐줄 가족, 친척, 친구 등 지인이 거의 남지 않을까 봐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어, 사귈 수 있고 내 주변의 사회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난 요양보호사에게 커밍아웃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데이케어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그나마 커밍아웃하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내 60, 70 됐을 때 그때 커밍아웃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이해해줬던 그 사람들도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3년의 1위는 인권 향상이 되지 않아 나이 들었을 때도 성소수자라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일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나왔고요. 조금 유의해서 볼 지점은 병원에 치료받아야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성소수자라서 마음 편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가 14.4%가 나왔는데요. 이건 성소수자 전체를 통합했을 때이고 본인을 트랜스젠더라고 답하신 분만의 답변만을 보면 저게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에게는 병원에 가는 것이 사실 자기 몸과 주민등록상의 번호의 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호르몬 투여를 하셨는지 수술을 하셨을 때 수술을 이제 어디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보통 1차 수술, 2차 수술, 탑 수술, 바텀 수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수술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어, 지금은 자기가 자기 몸을 좀 감출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병원에 갔을 때는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옷을 벗어야 되고, 의사가 모든 걸 다 자기의 생식기 구조와 비뇨기관 구조를 다 보게 될 텐데, 그 주민등록번호도 보게 되고, 그럴 때 내가 트랜스젠더인 것이 너무 잘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트랜스젠더 분들에겐 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위가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정말 사회가 LI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LI 캠페인,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LI에 대한 정의는 잘 아실 거고, 그래도 그냥 한번 일단 넣어봤고요. LI가 예전에는 시스젠더 이성애자만 지칭을 했는데 지금은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LI가 된다라고 해서 LI는 모두가 성소수자 인권에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총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비욘디 무지개 재단에서는 제가 상임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LI 캠페인을 2016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말에 LI 선언 참가자분들이 1만 명이 넘어섰고요. LI 선언 참가하시면 이런 이제 LI 버튼을 드립니다. 가방에 늘 달고 다니시라고 LI 선언을 받아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 작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LI 캠페인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LI 먼스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정했어요. 매년 9월 달을 LI 먼스로 하겠다.
라고. 예. 그래서 이 엘라이 먼스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엘라이 도서전이 있습니다. 예, 출판사랑 독립서점하고 같이 함께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좀 버리려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방법 중 하나로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책을 소개하는 작업들을 하는 걸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엘라이 선을 하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작업도 합니다. 엘라이 도서전은 이런 식으로 별도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있고 LA 도서관에 참가한 도서들을 이렇게 큐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보실 책, 성별 정체성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실 책, 뭐 소설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큐레이션이 다 되어 있는데 올해 9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LA 도서전이라고 검색어 넣으시면 바로 페이지 연결되니까 큐레이션 활동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속해 있는 한국성적소자 문화인권센터 LI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 있는 단체는 몇 군데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2019년도부터 그 LI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14시간짜리 6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14시간을 다 수료하시면 저희가 이런 배지를 드려요. 무지개 날개를 단 LI쌤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선생님들은 LI쌤이 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2023 초에 LI쌤이 드디어 500명이 모여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500명 돌파를 기념으로 해서 레인보우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레인보우 메이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만 LI를 늘리는 일을 해가지고는 너무 이게 느려서 이미 LI가 되신 분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을 LI로 만들면 조금 더 빨리 LI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 LI 쌤들 중에서 LI를 늘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LI 쌤들에게는 레인보우 메이커라고 하는 저희가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네, 레인보우 메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드리고 도구를 드리는 거죠. LI를 늘릴 수 있는. LI 이 레인보우 메이커들에게 주는 기념품이고요. 그리고 LI가 되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 꼬셔보셔라. 이 스티커가 갖고 싶지 않니? 이 스티커란 이런 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귀엽게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기 힘드니까 이런 버튼이나 이런 배지나 스티커를 이렇게 막 차나 집이나 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에 붙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건 알리? 엘리?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게를 딱 잡고 엘라이가 뭐냐면 이거는 엘리라고 읽는 게 아니라 엘라이라고 읽을 건데 이 발음이 약간 이렇게 영어식 원어 발음이 딱 엘라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엘라이로 정착했거든요. 그래서 엘라이란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걸 하려고 도구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보여줄 자료도 필요하니까 이걸 한 장짜리 전단지로 다 만들었고요. 엘라인이란 누구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설명 담은 것, 엘라를 자기 신념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엘라를 위한 자기 평가, 자기 신의 신념 이야기는 질문들을 던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야 너는 만약에 누가 널 성소수자라고 고백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질문리스트를 뽑았는데 이건 제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LI 캠페인 자료들을 엄청 수집해서 비교를 해봤고 봤더니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에서 하는 거 어디든지 간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거의 비슷한 거에서 그러면 어쨌든 LI를 읽는 데는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들을 뽑아가지고 한국 상황에 맞도록 만들었고 그걸 참고했을 때 저런 식의 평가 테스트가 들어가 있거나 깃발의 역사를 설명해 주거나 LI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거나 해서 참고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있고 특히 종교가 만들어내는 혐오가 크다 보니까 종교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 한국에 있는 종교 관련되어져 있는 단체들,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네, 대한 소개도 포함을 시켰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통계들, 역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하기가 좋으니까 통계 자료들 정리했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단말뜻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자료들을 지금 이제 100명의 레인보우 메이커들에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맞추고 가서 이제 포장해서 발송할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몇 장의 PPT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어떤 식의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강의를 기획을 하시거나 할 때 포인트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시거나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 관심사는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외국에 거주하는 LI로서 한국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좀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불렀다고 이렇게 보고 저는 여기 거주하는 LI에서 한국에 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으로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혐오와 차별에 놓여 있는 그룹이 성소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일상에서 이런 괴롭히는 것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조금 더 최신으로 정리된 게 미세공격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 이제 2022년에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어쨌든 내용이 엄청 새로운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이제 미세 공격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툭툭 던지면서 혐오 발언하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어, 피해자나 그 옆에 있는 같이 있는 협력자나 그전 이전까지는 그냥 옆에 뭐 그런 얘기 하나보다 보통 방관자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교육적 효과가 나기는 힘들죠.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행동에 나서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건 뭔가 굉장히 화려한 액션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미세공격 발언을 할 때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세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세 개입은 왜 필요하냐? 미세 개입이 있을 때 피해자나 협력자나 방관자 모두가 뭐가 생기냐면 약간 그렇게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전 당사자로서 조금 더 옆에 기도 저꼭 세상에 혐오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하면 약간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격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꾸를 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더 협력자들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용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상호 존중하는 규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동성애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는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막 드러내는 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 규범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미세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미세 공격이 공격 자체를 해제시켰다.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고 가해자를 따끔하게 교육해주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외부 개입을 유도해서 정말 좀 더 심각한 상황일 때는 뭐 신고도 하고 예, 이런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LI 모임 같은 것들에 참여를 하고 이제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책에 정리되어 있을 때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약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 작년에 가령 이런 일이 있었죠. 뭐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아니 그 한국 사람들이 잘 저지른 차별 중에 어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외국
외국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외국 사람 치고 한국말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들. 근데 이럴 때 화가 굉장히 나는데 어떻게 개입을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외국인 치고 되게 한국말 잘하네요라고 할 때 그럼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화할 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네가 그래서 네가 한국말 잘하는 것을 마치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하는 걸 아예 깔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너랑 나랑 차이가 없어 라고 메타카면서 약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이거 다 사례가 이제 외국 사례가 좀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흑인을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다. 갑자기 뭐 몸을 움츠리고 막 내려버린다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아예 그냥 정확하게 흑인이라고 해서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설마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아예 문장으로 서술해서 얘기해줘 방식. 그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얘기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미세 개입 방식이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확장한다는 방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무슨 얘기할 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 뭐 흑인이라고 해서 뭐 모두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뿐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딱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굳이 해주는 것도 이제 미세개입 방식인 거죠. 그 또 하나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뭐, 무슨 일 되면, 아씨, 게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 그 게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비하의 의도로 쓴 건가요? 게이 같다는 말이 비하의 의미예요?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럼 당황해서 설명부터 못하고,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진술을 반복하거나 재서술을 한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누가 게이 같아 그러면, 방금 혹시 제가 게이 같다라고 말하신 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더 크게 한 번 더 반복해주면 혐오적인 발언을 한 것을 자기가 자기 귀로 자기가 말할 때는 모르는데 자기 귀로 들으면 이게 좀 뉘앙스가 이게 나쁜 뉘앙스로 내가 쓴 게 맞고 들으면 안 좋은 말이구나라고 본인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더 하자. 요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미세 개입입니다. 이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냥 제일 쉽게 누가 한 말 있으면 그 말 한 번 더 반복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미세공격 무장해제하기는 뭐냐면 앞에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건데 어떻게 다르냐면 무슨 말할 때 어, 뭐 이렇게 뭐 트랜스젠더는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상하다, 변태 같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네 의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존중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거거든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그 말이 존중하지 않는 말이어서 그렇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의견을 표명한다. 중요한 개입. 그리고 가해자 교육하기는 이제 뭐 알려주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의도와 역량을 구별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건데 보통 가해자들이 좋은 의도였다고 얘기해요. 나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때 나쁜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의 의도가 좋은 의도인 건 알겠지만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서 네가 미친 영향은 나쁜 영향을 미쳐. 그래서 좋은 의도였다면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좋은 의도였다라고 하는 걸로 빠져나가려는 사람 뒷덜미 딱 잡고 그러려면 영향을 좋게 미쳐라.
라고 얘기해 주는 방식을 쓰라라고 하는 거죠. 외부 개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정말 무슨 위원회 같은 데나 어떤 모임에서 문제적 발언을 한 사람을 이렇게 혐오 발언했다고 문제 제기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어떤 이 모든 이런 거 관련, 이거 하나 얘기 안 했군요. 고정관념 반박한다라고 하는 거, 되게 게이 같아. 이렇게 게이 같아. 이렇게 욕하면 옆에서, 그럼 방금 당신 행동은 되게 이성애자 같은 행동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해 주는 거,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걸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항상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런 미세 개입을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미세 공격이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미세 개입이라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자전을 무척 좋아해서 강의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어, 어떤 사람도 혐오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혐오는 다 학습된 거니까. 그렇다면 학습 대 학습으로 맞설 수 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닌 것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하면 하나라도 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믿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혐오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혐오가 있다면 뭔가 어딘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발생한 것일 것이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PPT입니다.